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농심이 타들어가시는.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네. 하니까 이게 또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오고 오늘 밤에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전에 뭐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민 여러분들이 진짜 노심초사 하실 게 그대로 공감이 공감이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과학기술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렇죠. 노력으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안다고 해도 대책을 못 세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경로를 틀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진짜 이 농사 짓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이게 왜 여쭤보냐면 이틀 전에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오랜만에 요 상추 한 네네. 5장 4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장 더 줬네요. 4명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배추 이렇게 나오는데 더 달라고 하기가 저도 미안한 맞아. 거예요. 이제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시지만 그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상추가 80%가 넘게 올랐고 배추도 2배 이상 올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근원 물가, 그러니까 네. 농산물 지금 말씀드렸던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한 물가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5%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농산물 석유를 빼고도 이만큼 올랐다는 거잖아요. 빼고 이만큼 오른 겁니다. 그때 외환위기 당시에 6.8% 기록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때도 높았는데 보니까 4.2%였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과 비교하면은 그쵸. 그 정도인데 그때보다도 지금도 훨씬 많이 올랐다. 농산물과 석유류 이걸 제외한 걸 이제 근원물가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제외를 하느냐? 농산물과 석유 가격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잖아요. 크죠. 상추 지금은 비싸지만 언젠가는 또 싼 적도 있었고 예. 쌀 때는 굉장히 싸고 뭐 비쌀 때는 굉장히 비쌀 수 있어서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같이 넣어 보면은 제대로 된 추이 방향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근원 물가 지수는 요거 제외하고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 물가가 가고 있느냐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근원 물가 지수가 4.8%나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네. 거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치라 그랬는데 그렇죠. 변동폭이 큰 석유류란 농산물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저효과. 근데 지난달에 뭐 그렇게 낮게 나타난 건 뭐냐면 그 전년도 대비 이만큼이었으니까 전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기저효과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근원물가지수, 즉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오른 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머지가 어디서 올랐느냐? 이제 외식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영향이 좀 있죠. 그렇죠. 외식 물가가 끌어올린 게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이 외식 물가가 지난 3분기에 21년 만에 최대폭인 8.7%를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 중에 외식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는 추세잖아요. 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오르고 있고 근데 더욱더 걱정스러운 건 그러면 근원 물가 지수는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원 물가 지수가 아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떠냐? 지금 농산물 가격도 태풍 오고 나면은 또 폭염에다가 이 추석 우리 가장 시즌도 겹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요 말아요? 아마 그 고민도 깊어질 텐데 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꾸준하게 그게 급하게 올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근원 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뭐 공급망 이슈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뭐 다른 요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잡기에는 오히려 경기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제 뭐 금융기관의 부실,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땐 단순하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처방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턱하니 올렸다가 물가 잡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초과삼간 다 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상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거 하면 달러, 네, 그렇죠. 미국 국채 뭐 네. 이런 거. 예. 일 것 같은데 국채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국채 그러면 이게 5년물, 뭐 10년물 이상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10년물 이상? 네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4% 정도라면서요. 네네. 근데 이게 2024년부터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국채 될것 가격이 같아요. 떨어진다. 예, 국채 가격.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안전한 거면 미국의 달러, 네. 그리고 그 달러가 표시된 채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시장에서 팔기 때문인 거죠. 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국채 가격과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일단 뭐 1년 후에 10,000원의 원금을 주는 채권이 지금 9,500원, 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러면 대략 10% 조금 넘는 오. 금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 9,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1년 후에 10,000원을 주니까. 와. 그런데 이 채권 가격이 만약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다.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예전에는 9,000원 떨어지죠. 갖고 있었는데 10,000원 벌 수 있었는데 네. 9,500원으로 500원밖에 못 버니까, 그러니까 9,000원으으로 10,000원이니까 1,0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9,500원을 넣어서 500원을 버니까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9,000원짜리 채권이 8,000원이 됐다. 그럼 8,000원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만 원 10,000원을 받으면. 받으니까 뭐 2,000원을 버니 뭐 20%도 넘는. 예. 즉 가격이 떨어질수록 금리,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2013년 올해 5월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를 넘게 됐는데 네. 미국에서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4%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과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이 발행한 1년짜리 정기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예. 미 국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니까 저건 10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연 수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놓고 보자면 물론 가격 변동이 없을 때는 매년 4%씩 거의 40%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받을 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안전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저축은행보다 1금융권은행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미 국채를 던지는 수요가 많다. 예, 파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피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용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행한 네. 곳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저거 디폴트 못 갚는 거 아니야? 응. 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그렇죠.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못 갚을 리는 없지만 그럼 못 갚으면 뭐 아마겟돈 정도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 못 갚으면 미국이 만약에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왔다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안전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라고 볼 텐데 예. 그래도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채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데 그런데 장기물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도 장기채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정점에 왔다고는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에 또 덧붙여져 있는데 예.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아마 그 일본도 이제 저금리 정책 기조를 조금 네네네. 틀어 선회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보였거든요. PCC.
YCC. YCC. 죄송합니다. 그래도 세 개 중에 두 개를 네, 맞추셨습니다. 60% 정답. 예. 66%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6년이었나요? 한 7년 정도 됐겠죠. 이 마이너스 금리, 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고 돈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시중은행들한테 돈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에 갖고 오지 말고 시중에 좀 풀어라, 대출 좀 많이 해줘라 라고 해서 거의 시중금리는 제로금리인 상태인데요.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이 금리, 이거 우리도 기준금리라고 부르는데 이 금리는 시장의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한 1일짜리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길어봐야 뭐 3년 이내에 채권 금리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물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금리는 어떻게 억눌렀냐 하면 장기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마구마구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 채권을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돈을 풀어요. 그렇죠.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막 사들이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럼 금리가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이 금리를 낮추는. 근데 그 상한폭이 언제 그러면 돈을 풀어서 사들이냐? 이게 0.5%였거든요.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0.5%를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돈 찍어내 해가지고 시중에 이 채권들을 사들이고 그렇게 통제를 했었는데 이 0.5%라는 기준을 지지난주에 1%로 올렸어요. 오. 그러니까 0.5%만 되면 무조건 사들이던 걸 이젠 0.5%가 넘어가더라도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걸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도 그러면 이제 살짝 긴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살짝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수급,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봤더니 올해 3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량이 기존보다 상반기 대비 12%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도 돈 쓸 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채권들이 나올 테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시장에 예. 뭔가 물건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 일본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찍어낼 채권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들고 있는 이 채권의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수요가 더 많아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구 잘 치시는 분이 경제도 잘할까요? 글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변수가 1차 방정식이 참 좋은데 저는 1차 방정식이 좋습니다. 1차 방정식까지는 어떻게 수학을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차 방정식 넘어가면서부터 변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어떤 작용을 해서 변화를 일으키면 얘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칠 때 이거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국채가 자 이렇게 그렇군요.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막 허덕댔는데 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나. 네. 이 3쿠션으로 장구 잘 치시는 분이 경제도 잘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구를 잘 쳐도 경제를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기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금만 넣어도 사실은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복잡하게 국채 사고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수요는 과거에는 많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채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거든요. 은행 가서 증서 받고 이러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나마 뭐 MTS로 예. 그 국채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소규모로 살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지금은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국채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들 네. 이런 것들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네. 시중에 뭐 정기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만기가 조금 더 길거나 짧은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안전한 곳들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정기예금이 오히려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걔는 무조건 잠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잠겨 있어야 되고 그 만기도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내놓는 뭐 해봐야 짧은 건 6개월, 네. 긴 건 1년, 그리고 네. 뭐 2년, 3년짜리가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앞으로 잔존 만기. 이게 발행이 오늘 된 게 아니라 한 지지난달 정도에 발행한 1년 만기 채권은 이제 10달 남은 거잖아요. 네. 혹은 2년 6개월 전에 발행한 채권은 6개월 남은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기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금리에 따라서 또 내가 필요하는 만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 뭐 재테크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행 예금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채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은행들이 오히려 이제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채권 투자도 처음 경제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그 부도가 나지 않을 만한 대상들. 그러니까 너무 마이너스를 이제 뭐 정크본드 수준에 그렇죠. 있는 그런 뭐 B등급 밑으로 이제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금리를 체감해 본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이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가격 변동에 의해서 10,000원짜리 채권이 9,000원이 됐는데 이 만기가 되면 이걸 10,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10,000원짜리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래 이자, 표면 이율이라고 있는데 그 이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연간 수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100만 원 맡겨서 뭐 연 이율이 3%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3%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잖아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하게 되면 10,000원짜리 채권을 사서 이자가 3%입니다 하면 이 3%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내야 되지만 10,000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사가지고 네. 만기에 10,000원에 받는 요 차익, 예. 채권 매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 좀 나은 거죠. 더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요것들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은행 예금보다는 낫네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꽃들도 온도가 막 쌓여가지고 일정 온도를 넘어야 꽃이 피운다면서요. 네. 그런 것처럼 투자도 이게 내재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예. 공부는 몸으로 배우는 게 제일 오래 남죠. 해봐야지. 네. 아, 채권이 뭐다. 네. 도대체 이자를 왜 지금 들어오지? 만기에 안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예. 요즘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예전에는 뭐 증권사를 꼭 통해 가지고 샀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 통해 가지고 증권사 연계해서 그런 고신용 등급의 채권들을 아주 손쉽게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은행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3년물, 5년물 이런 거를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안전한 자산을 바탕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때 내 자산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알고 보니 수익률은 3% 이자 안에 있는 세금 떼고 나면 나한테 얼마 남고 네. 이런 거를 몸으로 안 해보시면요. 맞습니다. 뉴스를 읽어도 체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건 직접 해보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께서 다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내일 다음 달 이제 네, 7월 물가지표랑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다음 달에 이제 연준이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게 미국이 올릴지 말지 지금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는 장기적인 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들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글쎄요, 연준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신호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물가가 물론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승폭도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금리가 정점이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 걸림돌은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도 뜨거워요, 고용 시장이. 미국 다녀오신 분이 시장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지금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농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신규 고용이 19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6월에는 21만 개 수준에서 조금 떨어진 거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어떻게 사람 구하기 그렇죠.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실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또 사람 이 가격에 쓰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갭 차이. 맞아서죠. 예.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 맞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요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생활해야 되니까. 요 눈높이인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고용을 직원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들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안 맞아서 문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뭐 19만 개 정도면은 신규 새로운 일자리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직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임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또 임금 인상이 물가로 전가가 되니까. 그런데 이 실업률이 굉장히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 상승은 둔화 쪽으로 돌아섰지만
근원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 임금이 굉장히 끈적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중앙은행도 그리고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막바지입니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10년 국채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좋은 국채들이 금리가 높은 국채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장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그 발목 잡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게 이번에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는 와 취업 잘 돼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가격이랑 금리가 사실은 전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자꾸 저렇게 올릴 수 있다,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금리도 안정세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금리가 이쪽으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중에 선두에 있는 말을 좀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정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네.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안녕. 가세요. 이렇게. 저쪽에 풀이 더 많아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확 돌아설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적인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안전한 곳에서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미국보다 덜 안전한 곳에서 발행한 채권들의 금리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4% 주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빌려주려면은 더 높은 금리.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서민들에게, 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냐?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은행들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그 재원이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 대부분이잖아요. 고정금리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보통 이제 5년 만기 채권들을 발행을 하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4%야. 5년 만기는 짧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한다면 은행도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대출 금리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려갈 만한 건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지금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없어서 이 대출 받으시는 분들 혹은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더욱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이제 연준 은행의 이제 총재들 각 그 지역마다 연방 은행이 있잖아요. 연방 은행의 총재들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기준 금리 인상은 끝났다. 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 미국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걸 부담스러워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러니까 여기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제가 포탈을 봤는데 지금 오르는 것 같지?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부동산 얘기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며칠 전부터 이제 기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그 부동산 기사들이 나오니까 또 유튜브에서 경제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건 가짜 오름세라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처럼 다이어트 할 때. 가짜 오름세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주택 시장, 특히 우리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봤죠. 정책적인 규제, 여기에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은 금리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집값이 많이 싸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을 내가 현금을 다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부자들도 현금 다 가지고 사지 않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껴서 사기 때문에 그 대출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데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사실상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할까?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 우려스러운 전망.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은 진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슬슬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야 금리 정점 찍었을 거야 라는 전망이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닌 것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러면은 주택시장이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아 그래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지만 한 발목 정도에서 사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을 사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라는 리스크만 남잖아요. 집값은 조금 다시 떨어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합쳐놔서 소득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 정책 네. 대출인데 이건 실수요자들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죠.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네.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주택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떠나서 네. 그래도 집을 사려는 수요들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기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도 집을 사려는 수요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집에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그게 정말 바닥에 사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집값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네. 그런데 그럴 그 시점을 포인트를 딱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다투도 보니까. 저는 하나 못 맞추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바닥을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내려가는 거 없냐고 했는데 내려가는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내려가네요. 예. 저런 저 날씨 기온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네. 태풍이 오는 게 걱정이긴 한데 지나가고 나면 조금 선선해지지 않을까. 네. 날씨라도 좀 선선해지면 마음에서 터지는 이 우라도 조금 식힐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체온이 40도인 것 같아요, 요즘 제 생각에. 요즘 예. 펄펄 끓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예.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도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금리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쵸. 굉장히 크고 이게 높으면 돈이 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흡수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도 돈줄이 마른다라는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들도 없겠네 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향도 이게 어떻게 증시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금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것들을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인은 현재적으로 그저 큰 변수상은 별로 없어요. 호재를 찾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악재가 얼마나 더 남았느냐 네. 이런 것들인데 뭐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네.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건설사 및 거기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 인형을 하나 사야 돼. 저는 걱정이 맨날 이런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운 얘기만 말씀을 네, 드려도 정말 걱정 인형. 예. 근데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걱정 대신해 주시면 같이 사시는 분은 괜찮으실 텐데 아직 못 구하신 걸로. 걱정은 나눠서 반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주로 해주시는 분이 해주시면 한 사람은 편하거든요. 예. 이 현우 소장님은 걱정을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 예. 같이 계신 분만 계시면 되는데 예. 자동차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반떼는 22만 원인데 테슬라는 10만 원이라는 자동차세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차종에 테슬라가 훨씬 비싼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우리가 이게 이 재산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신 네. 분들이 세금을 생각하면 당연히 비싼 집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연하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성격도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일으키는 환경 오염 그리고 그 인프라 필요하죠. 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닦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비용들을 발생시키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재산세 성격과 그다음에 너는 차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부담금을 좀 가져라. 그렇습니다. 부담을 가져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기량에 기준해가지고 현재는 이 예.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면은 뭐 cc당 80원, 1600cc 이하면 cc당 140원, 네. 뭐 1600cc를 넘어가면은 cc당 뭐 200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 자체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특별히 그렇군요. 세금을 별도로 매기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예처럼 1600cc짜리 아반떼보다 훨씬 더 이 가격은 차값은 4배, 5배 비싼 테슬라가 세금은 뭐 절반도 안 낸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배기량이 큰 게 비싼 차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매기는 거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서요. 네, 지금 뭐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비싼 걸 갖고 있으면 당연히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네. 그 시선은 뭐냐면 자동차세를 재산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많이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내연기관 자동차 CC를 기준으로 매기는 게 환경을 생각한 게 더 컸기 때문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비싼 차일 것이다. 그게 뭐 대부분 맞았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하던 재산세 개념이 더 컸습니다. 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배기량과 요거는 이제 환경과는 무관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배기량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과거엔 재산세 개념이었지만 그래서 CC로 매겼지만 그쵸. 지금은 환경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CC의 개념으로 더 많이 매겨야 된다. 이 주장도 사실은 일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여론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비싼 차에 더 많이 매겨야 된다라는 쪽의 여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기는 해요. 다만 친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싼 차에 매기되 이 차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서 가감을 해야 된다. 비싼 차지만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비싼 차여도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고 비싼 차인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한다면 더 훨씬 더 많이 할증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쪽의 논리가 조금 무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처럼 귀 얇은 사람은 정책 결정하는데 어디도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해묵은 논쟁이에요. 이게 자동차세를 바꾼다 하는 건 거의 매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어느 쪽의 이 주장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격이 싼 이 자동차는 더 세금을 적게 낸다? 근데 대부분의 가격이 싼 자동차들이 친환경이 아닌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조금 반하는 건데 이게 맞아? 라는 게 팽팽해가지고 늘 답이 안 나던 매년 요맘때쯤 있었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한미 FTA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네. 이걸 개편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맞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우리가 한미 FTA 이 비준안을 보면은 이때 체결한 비준안을 보면 미국이 사실은 미국 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의 기준 해가지고 이 조세를 채택을 해라. 네. 그러니까 미국 차량이 같은 배기량이면 더 사실은 외제차니까 비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더 비싼 세금을 똑같은 CC인데 매기게 되면 가격에 매기게 되면 미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CC에다가 매겨라. 배기량이 같으면 미국도 2000cc, 우리나라도 2000cc면 세금은 똑같은 똑같이? 세금 매겨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체결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뭐 소송한다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가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는 또 법도 바꿔야 되고 뭐 세법도 바꿔야 되고 그 세법을 바꿈에 있어서 이런 예. FTA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다 통상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냐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FTA의 독소 조항도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요. 네. 그 테슬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나 저렇게 비싸군요. 예. 이 1억 원대 중반짜리 차량도 있지만 1억 원대 훨씬 넘는 이제 모델들도 있죠. 여기에 옵션 같은 거 추가하면. 그런데 자동차세는 10만 원. 그래서 이제 욱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배기량이 전기차는 수소차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생산을 못하게 할 거잖아요. 곧 그렇게 되면 배기량이 아예 없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세금은? 그러니까 이것들도 전부 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네. 다 10만 원으로 정하는 할 것도 거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지금 이렇게 정확히 부과를 못 하고 있는데 예. 건강보험료 기준은 작년 9월부터 바뀌었잖아요. 이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도 차량에 대해서 부과는 하지만 뭐 내연기관이냐 친환경 차량이냐 상관없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건보료가 부과가 맞아요.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뭐 환경 생각할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 비싼 차를 갖고 있으면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건보를 부담할 능력이 돼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세부담 능력이 되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닌 분들한테는 좀 깎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정책적인 자동차 정책 방향도 녹아져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재산세 측면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비쌌군요.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런데 또 지원금도 한동안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는 예. 있지만 뭐 지금도 조금씩 네.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비싼 차를 사는데 지원금도 줘요, 세금도 깎아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볼멘 소리가 나올 만했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원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